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뭘 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내부 투쟁 강화하는데요. 저는 이게 이런 겁니다. 그 보수 진영에서 확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확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에서 항상 어느 당에 가든지 역할을 잘 잡으신 이유는 제가 그분하고 교류할 때만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애국조회, 요즘 사라졌지만 애국조회를 하다 보면은 구령대에 올라가면 학생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선생님이 하는 게 뭐냐면은 학생 기준 이렇게 잡잖아요. 기준 해가지고 운동장에서 딱 누구 중심으로 가운데 잡고 좌우로 정렬시키면 애들이 운동장에 꽉 차 있구나. 이걸 잘 아는데 기준점을 지금 좀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잡은 다음에 그러면 어느 정도 담론까지를 보수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냉정하게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51% 지점을 잡은 다음에 거기까지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51% 잡는 행동 자체가 실종된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을 비운다 표현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51% 가려면 무조건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선거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박정희식 경제개발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몇 가지 내부 투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말했던 기본소득 담론도 사실 기본소득을 이재명식으로 뭐 부동산 세금을 걷어가지고 한다. 이거는 그 방법이 잘못된 거지. AI나 로봇의 도입 이후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는 분명히 담론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내부의 어떤 그런 anything but 이재명 이런 거 정서 같은 것도 좀 걷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소득을 이재명이 키워드 삼았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기본소득의 전 세계적 학술지역 연구 사례는 박근혜의 기초연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선 내재화해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를 빨리 정리해가지고 안 되는 건 버리고 오히려 되는 거는 정리해가지고 이거는 키우자라고 이제 가야 되는 건데 그 정리 과정이 오히려 없는 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무조건 확장론이라 가지고 이건 제가 왜냐면 제가 상계동에서 정치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냉정하게 모든 선거를 분석해봤을 때 상계동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수진영이 180석 하면 상계동에서 제가 됩니다. 그 정도까지 확장해야 되는 게 저희 과제였어요. 제가 당대표 할 때는. 저는 그 당시엔 지역구로 옮길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180석 할 정도로까지 담론을 확장하지 않으면 무조건 전 지는 거였습니다. 제 개인 득표라고 뭐 몇 프로 올릴 수 있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정도로까지 그 특정 담론된 저항을 지워버리지 않으면은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예, 또 다른. 뭐 아시겠지만 어제 저희 당이 오랫동안 요청 네. 지도부한테 제가 네. 질문들은 요즘 뭐 현안대로 있는 그 쌍특검 공조 이전과 네. 공조 이후에 우리 개혁신당의 입장이 좀 달라진 것처럼 비추고 있는데 우리 당 지도부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예언 확장을 위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느냐, 개혁신당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우리 저 대변인단은 의총 이후에 그냥 뭐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확한 우리 대표거지는 어느 단까지 공조해야 선입견 없이 받아들일 건가, 외연 확장, 선거 연대는 시기가 필요하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연대도 할 이유가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 당 대표의 답변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 쌍특검 처음 공조 나왔을 때 초기와 당 대표의 단식 이후에 지금의 조금 멀어진 듯한 느낌이 있는 이유에 대한 진단이나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뭐 되게 이거는 좀 웃긴 얘기인데요. 그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 극소수로 1당 2당의 당대표를 해본 사람들만 느끼는 정서가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저도 어린 나이에 느껴봤을 정서인데 가는 순간부터 달라붙는 사람의 절반 정도는 대표님, 다음은 당신입니다. 네. 그거를 거의 밥 먹으면 계속 듣습니다. 네. 이런 데서 안 듣고요. 우리마다 밥 먹자면 맨날 합니다.
네. 그런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안에서 대부분의 정치는 그 유혹에 빠져듭니다. 저는 뭐 그때 36살이었으니까 제가 40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뭐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아마 이것은 공교롭게도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공이 느꼈을 감정일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하에서 그러면은 그거는 예전에 황교안이라는 사람도 느꼈을 감정일 겁니다. 저는 근데 공교롭게 정치를 유승민 대표랑 같이 했을 때는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주저앉히기 위한 황교안 대표의 모든 전략적 행동을 거의 다 기억합니다. 전략 1은 당연하죠. 유승민 빼고 다 공천 준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뒤에 대입하면요. 저 안 만나고 천하람하고 이주영 만나가지고 계속 공천 준다 하면 돼요. 예. 너무 뻔히 보이는 거. 예. 그건 이제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소멸 전략이죠. 예. 개혁신당에 접근을 소멸시키겠다는 전략이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당시에 그러면 결국 결과는 어떻게 했나요? 진짜 유승민 빼고 다 공천 받았죠. 그리고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보수의 의미 있는 자원이 되기보다는 그 뒤로부터도 계속 배척이 대상이 돼가지고 결국 윤석열은 본인의 정권을 유승민에게 경기도지사 안 주겠다는 것으로 이제 사실 시작과 함께 끝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요, 제가 뭐 그런데 미련을 갖고 이런 것보다도요, 저는 언제 한번 제가 다 본 건데 지금 그거를 그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또 있으면은 굉장히 저항도는 무관심 모드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반농담이지만은 저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약간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냐면 황교안 대표랑 같은 고민을 같은 시기에 하고 같은 상황에서 탄핵 이후의 전국에서 같은 고민, 같은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거는 박근홍 통합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빼고 나머지를 다 통합하는 식으로 가겠다고 하실 게 거의 명확하고요. 그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인 선택인 것이고요. 저는 뭐 근데 그 선택 뭐 어떻게 황교안 대표는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비슷한 결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 지점에서 제가 그래서 장도혁 대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움직임보다는 제가 알고 왜 그 판에 들어가냐. 제가 유승민 대표랑 정치한 게 얼만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예. 2월 19일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예. 선거가 나올 텐데요. 예. 오늘 이제 보수가 앞으로 가야 될 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럼 국민의힘은 또 우리 대안과 미래는 그 선거 이후와 이전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텐데 네.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 뭐 사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싸우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치의 큰 오점이고 그분이 갑자기 어쩌다가 뭐 중형 선고가 두려워서든지 아니면 갑자기 감옥에서 뭐 성경을 읽어서 그렇든지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가지고 국민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정도나 국민들의 마음이 좀 풀리는 거지 장동혁 대표가 뭐 대리사과한다고 해서 저도 관심이 없어요. 예, 사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뭐 어떤지 몰라도 구조적 모순이 있잖아요. 그 계엄 해제 찬성을 한 다음에 지금 자기가 사과하는 것도 좀 그 사람이 주체로서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지금 뭐 윤호개인 하시는 분들과 어떤 위치에 있는 거와는 별개로 그분에게 요구해서 뭘 받아낸다 한들 그게 뭐 제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도 정치 고관여층도 뭐 별로 뭐 관심 가는 이슈는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저는 만약에 그런 세력 간의 다툼이 있으면은 그에 반대되는 세력이 있거나 그것에 대체제 세력이 되려고 하는 세력은 전당대회로 이기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거를 당원에 대한 호소전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겨내는 수밖에 없지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흔히 있는 태제와 안티태제의 대립으로 그냥 비춰질 것이고요. 저는 뭐 결국 경선 이기는 거 외에는 이 안에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당대표 할 때 당원 배가 운동 열심히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도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로 당원 배가 운동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가장 긍정적인 방향이면서 성과가 나긴 어렵지만은, 그 방향에서는 언젠간 성과가 날 테지만은, 지금 그냥 돌 던지기 너 잘못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모임에서 성명선 했을 때 제가 기자들한테 약간은 제가 직설적으로 공익 광고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얘기했던 게, 제가 그걸 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할 거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는 답을 해라. 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액션을 하겠다가 없으면은 계속 공익 광고로 취급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저는 윤석열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너 내 말 들어. 안 들어? 그러면 나 선대위원장 때려친다. 그럼 자기가 나중에 또 지지율 떨어지면 찾아오죠. 예. 근데 그냥 옆에 제가 평론가처럼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면은 내내 하고 가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나중에 저 탈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바꿔. 12월 27일까지 안 바꾸면은 난 탈당이야. 그럼 주변에서 너 할 수 있겠어? 나 할게. 12월 24일 탈당. 그러니까 정치인의 행동은 그게 계속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보면은 공익 광고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정치를 공익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표 된 뒤로 이제 함께 힘을 모았고, 아마 가장 큰 사건이 정당에서, 주인 정당에서 60대 당대표가 다시 한번 정치한 사건이었는데, 지금 그 뒤로 보면 당대표 몰아내려고 지금 다 이러고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를 볼 수 있으면 지금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당대표제도를 두는 상태에서는 끝없이 당내 분란. 왜냐, 당대표가 되는 걸 보면, 이번 당대표도 그런데, 48%의 당 투표율이, 지난번에 정청에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당원 중에 가장 강경한 당원들, 한 20%만 확 잡을 수 있으면 이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은 대개 한 50, 60% 투표로 당선되는 사람들이고, 물론 그 중에서도, 절반이 상하니까. 근데 당대표라는 사람은 국회를 전부 지배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은 당내에서 가장 강경한 사람을 표를 가지고 전체를 다 지배하는. 그러니까 자연히 이른바 중동이 또는, 지금, 우리 이준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새로운 사람이 이런 게 좀 안 보이는 거죠, 눈에. 그러니까 당대표들은 순간 그냥 또 큰 바위 얼굴 생각하고, 그 다음 차례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 모아가는 게 아니라,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당 지도체제 이런 거 한번 좀 이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당대표를 뽑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선거 이후에 이게 통합이 아니라, 당대표 선거 자체에 이미 이런 분열과 갈등이 내려져 있고, 이게 좀 이것하면 그다음부터는 당내 전투가 되는 거고, 민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유럽식 엘리트 정당 좋은데, 대의원들의 후보의 만족도가 우리는 그렇게 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노동자 같은 경우도 일단 국회의원들이 당대표 후보를 2명 뽑은 뒤에 한 10만 명 되는 엘리트 대의원들과 같이 그냥 뽑는 식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몇백만 당원이라는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로는 가장 양당에서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대표 후보가 똑같은 게 다 선거를 하게 하는 이런 구조가 되니, 그런 좀 걱정인데, 어떻게 당대표를 두 차례 해오신 분으로서는 이 지도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대부분의 개혁 과제는 그 당시에 이제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계속 이제 막아세워가지 못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도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지금 1,000원짜리 당원 체제를 탈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1,000원짜리 당원 체제는 금액으로 너무 적고요. 돈으로 살려고 하면 10,000원씩은 내야죠. 예.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제가 그래서 그때, 지금은 개혁신당에서 이제 으뜸당원이라는 제도를 저희는 책임당원이라는 말 대신 으뜸당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으뜸당원이라는 표현을 처음 만들었던 게 제가 국민의힘 대표할 때 책임당원을 위에 상등급을 두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으뜸당원 제도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하고 그때 송원석 대표님 이렇게 가지고
김천, 구미 쪽에 우리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무게중심이 이제 영남 쪽으로 가 있으니까 김천이나 구미 쪽에다가 대규모 연수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폐교나 아니면 거기 뭐 김천에는 뭐 뒷담화 전무대 같은 게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현금 자산 200억 정도 있길래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대규모 연수원을 만들어가지고 돈 낸 사람 위에 돈 내고 교육 들은 사람 계급을 두려고 했습니다. 예. 돈 내고 교육받은 사람 계급을 둬가지고 그 사람들은 당에서 출마 자원 플러스 나중에 실제 어떤 의사 수집 대상으로 더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한 계급을 두려고 했었는데요. 지금의 이 1,000원짜리 당원 구조에서는 당원 투표에 왜곡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 예. 제가 참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있어가지고는요. 최고위원 선거에서 구조적으로 센 말 하는 사람들이 당선되는 구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토론회를 더 강화해야 될 겁니다. 예, 지금 최고위원은 토론회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한 번 하고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전당대회를 그렇게 뭐 한 20일 동안 압축해서 치를 게 아니라 저는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데 출마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3-4달 동안 계속 검증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거는 필터링이 안 될 것이다. 지금 뭐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건달 같은 사람도 말아서 연설만 세게 하면 되는 구조거든요. 저는 그거 세상에 제일 이제 경계가 되게 말 시원하게 한다인데 하면 안 되는 말을 막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저는 제가 당대표에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로나였기 때문에 제가 가가지고 뭐 연설장 가면은 한 100명 정도 남짓한 사람만 불러놓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막말하고 악 쓰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명연설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천하용인 나갔던 그 전당대회 보니까 뭐 천하람 의원 올라가니까 무슨 막 밑에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싸우자는 거지 이게 무슨 분위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완전한 온라인 정당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답일 것이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치개혁, 정당개혁에 대한 아젠다는 사실 하려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작정하고 1년 동안 그것만 한번 밀어보시는 게 답이고 특히 당원 구조에 대한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한번 붙어볼 만한 주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교육을 1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보면 권리당원 20% 투표를 안 했어요. 그걸 가지고 물어붙이고 있거든요. 그 주민투표 받았으면 피가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부의 목소리로 당대표제를 통해서 그걸 관철시켜서 이 정당의 이런 내부적인 구조를 아주 극단화시키는 이런 양상이 반복되어서 이런 문제 단식에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최고위원과 잠깐 우리 송원석 비대위 시절에 지금 같은 최고위가 아니고 최고위는 항상 두 가지 모습 하나는 봉합당이 되거나 이런 그런 때문에 그리고 최고위원도 투표를 보면 이건 더 낮아요. 또. 네, 대표성이 단박에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출로 뽑힌 시도위원장이 당연히 최고위원이 되어서 정말 전국 민심회 같은 걸로 당의 방향을 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당원 투표에 대해 가지고 전환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그때 당대표 시절에 제안했지만 역시나 그 방식에 불리한 모 최고위원이 또 난리를 쳐가지고 못했던 게 있는데 그 가중투표를 당원투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은 주민등록 샘플에 맞춰가지고 이제 가중 보정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당원에 대해서도 가중 보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권자 주민등록 인구 비율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 국민의힘에서 시도한다 그러면은 20대 인구에 맞춰가지고 20대 당원들의 투표 결과를 가중치를 주고 60대, 70대의 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그때 시뮬레이션 돌려본 게 있습니다. 대표할 때. 20대 여성의 한 표가 그 60대 남성의 한 표에 14배의 가치를 받는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선거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14배의 가치를 가진 그 표심에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쪽의 당원을 가입시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편중성을 굉장히 약화시키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좀 더 진화해가지고 셀 단위가 크기 때문에 만 샘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지역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이 지금은 연령과 이거로만 지역으로만 돼 있다면은 그거를 당원 정도의 100만 샘플 정도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중 평균을 해가지고 뭐 충청북도에 사는 20대 남성의 표의 가치는 20대 여성의 표의 가치는 대구에 있는 60대 남성의 표의 가치의 100배가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지금의 당내의 편향된 구조를 바꾸면서도 당원 민주주의를 그대로 살려가겠다는 명분을 그대로 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원에서의 어떤 그 당내 선거의 표심 반영 비율이 있어가지고 가중 당원 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 하면 당원 100% 됩니다. 당원 100%를 받아주되 가중 당원 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정도 모임에서 나올 수 있는 개혁적인 방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결과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품질이. 저희가 시뮬레이션 많이 돌려봤습니다. 그때 제가 대표할 때. 재영도 원님하고 이준석 대표님 네. 주고받는 답변이 힌트가 네. 많은데 땡겨님은 네. 말을 네. 지금 지도체 정당 중에서 지금 현재 당대표 체제보다는 당대표를 없애고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는 게 개혁 아니냐 이 질문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 비슷한 내용이 그런데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원내정당으로 가는 순간 뭐가 되냐면 공천권의 행사를 중앙당이 못한다는 구조가 있는데 그거부터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미국에서 모든 걸 프라이머리화하는 것처럼 그리고 프라이머리는 미국의 등록 유권자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보수 정당에서도 앞으로 공천은 당원 당규에 가지고 모두 다 가중 당원 투표로 각 지역구에서 한다. 그 지역구의 유권자 구성에 맞춰 가중 당원 투표를 하게 해놓고 그러면 중앙당은 더 이상 이제 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중앙당의 기능을 해체하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예전에 19대 때 18대 때 민문 21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세현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셨던 그 원내 정당화 모델이었는데 그때 그 대안이 안 나와가지고 사실 논의가 잘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국회의원은 그나마 지금 여론조사 공천 이런 거에 대안으로 그냥 제시했지만은 구의원, 시의원의 기초의원으로 가면은 가중당원 투표 외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거를 아마 최영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 정당화를 가속시키려고 하면은 가중당원 투표를 하자. 그리고 이게 당원 당규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원내 정당화로 가자. 이렇게 아마 돼야 될 겁니다. 이게 좀 예. 파이팅! 파이팅! 최영두 의원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저는 대안과 미래는 아닌데 네. 제목을 보고 네. 우리 모두 대안과 미래입니다. 예, 제목을 보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일부러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까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저희들도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 미국에서 SCIF인가 거기에서 이제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연구 보고서인데 미국에서 좀 권위 있는 그런 데서 나온 보고서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또 측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두 번째는 저는 항상 이런 걸 생각해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국민의힘을 보면은 과연 여태까지 쭉 그 대선 후보랄지 그 대표자를 보면은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 잘 나오는 사람을 리크루트하는 거예요. 그죠? 황교안 씨가 그랬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또 한동훈도 그렇고, 아니 이분들이 정말 어떤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것인지 단지 어떤 이런 자리가 자기에게 쥐어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가치를 확실히 세우고 그리고 동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치에 공감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집단이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굉장히 퀘스천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동훈 그때 이제 그 대표실인지 뭐 그때 시절에 어떤 얘기를 제가 이제 강연하는 걸 들어봤는데 제주도에서 무슨 강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굉장히 의미 있는 그것이 농지개혁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그걸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게 뭘까? 이민정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민정책을 하겠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물론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농지개혁하고 과연 견줄 수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아쉽다. 근데 당 대표까지 지내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저는 이거는 당장의 선거 유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계속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당의 정체성이랄지 사상적인 거랄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민주당으로 비교할 때 대조가 돼요. 민주당은 사실 민주화라는 그걸로 뭉쳐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민주화가 성취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떤 목표를 어떻게 보면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와야 되고 뭐 느슨해질 수도 있는데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당에서 그러니까 항상 장기적인 과제가 있고 단기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과제가 있고 급하지만 그렇게 덜 중요한. 근데 저희들은 항상 그 눈앞에 있는 것에만 연연하면서 이 장기적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이제 계속 고민했던 게 그러니까 보수주의라는 게 아까 말했던 이질적인 2030 세대와 지금 60대 후반 이상을 묶어놔서 지금 얼기설기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점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관점이 강한 젊은 세대와 그리고 이제 박정희주의의 관점이 굉장히 강한 세대인데 그래서 사실 지금은 박정희주의를 사실 박정희 이후로 가장 빡세게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재명일 겁니다. 지금 보면은 만기 친남용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층이 갈수록 이제 좀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박정희주의식 개발이라는 것 아니면 만기 친남용 리더십이라는 것이 지금 그러면 세대에게 맞느냐 했을 때는 저는 아닐 거라 보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과 과가 전부 다 본인에게 나중에 귀속될 텐데 박정희 대통령이 언론 비판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공과 과를 독점하면 과는 사라지고 공만 남겠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 리스크가 좀 있을 것이고 저는 뭐 부정선거 담론도 그렇지만은 미국에 대한 관점도 이제 꽤 보수 진영에서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요. 저야말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살아봤던 사람이지만은 지금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은 트럼프주의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보면 명예 미국인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도 보수고 우리도 보수라고 하면 같은 팀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냉정하게 그런 것들을 보수정당에서도 트럼프주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체계적으로 이걸 논의한 모임은 못 봤습니다. 예, 전 그렇게 돼 있고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합의된 이념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진짜 엄청난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저는 이렇게 박정희는 제가 좋아하는 대통령이지만은 지금 박정희식으로 나라 운영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바로 이제 그 뭐 한 70대 된 분들이 와서 욕박죠. 너 박정희 싫어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내가 박근혜 퀴즈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반론하곤 하는데 이걸 외과 수술적으로 분리해내는 게 굉장히 첫 과제가 아마 돼야 될 겁니다. 저는. 그리고 예를 들어 보수가 그럼 예를 들어 노동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기업이랑 궤를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은 스타트업 벤처기업과 궤를 같이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아까 말한 나이별 구분에 따라 굉장히 선명하게 차이난 주제거든요. 근데 한 번도 논의가 안 됐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아까 한동훈 대표가 이민정책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에 선명하게 이거 입장을 정해야 될 겁니다.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화성시 국회의원이지만 화성시도 화성 서부 갔을 때 이민에 대한 사람 관점이랑 동탄에서 이민에 대한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화성 서부 지역 가면 거기 공장 돌리는 사람들은요. 이민 정책에 대해 굉장히 열려 있고 이 동탄만 가도 이민 온 사람은 범죄자로 인식합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이민 온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라고 하는 이런 국수성이 이제 동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입장을 정해야죠. 이제 그것도 국민의힘에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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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벌써 한 5년 됐죠, 이제. 그래서 그때 부지대표 대표님께서 대표하실 때 우리 보수의 대연합 세력이 합쳐서 0.73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좀 계속 발생 정책에서 이제 많이 대세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대한민국이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보수 안에서도 강성 보수와 연성 보수를 해야 또 보수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민주주의를 살아간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연성 보수의 분들 여기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님도 계시고 오세훈 시장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자신을 안 합치는 거죠. 전부 내 자신이 내가 사람이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계시는 건 몰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제 세력들을 좀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그러면 새로운 어떤 생각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질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 당과 정책 연대를 하시려고 한다가 단식 이후에 다시 벌어져 가거든요. 그럼 우리 정책 연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먼저 갖춰져야 대표님께서 우리 국민과 정책 연대에 아니면 선거 연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구비가 돼야 두 가지. 제가 조국당이랑 이제 민주당이 합당한다는 얘기 들으면서 가장 먼저 던진 말이 이제 저기도 어차피 몇 년째 같은 중국집인데 이제 간판만 다르게 걸어놓은 거니까 합쳐버리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저는 정치개혁에 대한 이슈를 오히려 국민의힘이 많이 치고 나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잘 알지만은 정책 주도권은 여당에게 있습니다. 정책 면에서 입장을 선명하게 하는 정도 이상으로 이걸로 점수 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정치개혁에 있어가지고 가장 먼저 기득권을 해체하고 내려놓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이제 접근해 가야 되는 거고. 근데 거꾸로 이게 좀 특수한 관계인 게 제가 그 당에서 대표까지 해보고 다 선거도 이겨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이 차려가지고 이걸 제도화하고 바꿔보려고 하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저놈이 혁신일 차려가지고 국회의원 공천 다 먹으려고 하는구나 혼자 망상 빠져가지고 쫓아낸다고 한 건데 저는 그러면은 그때 과제라도 한번 그 딕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제 최재형 혁신위원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하도 제가 오해를 사니까 제가 아니 나는 혁신위원들 내가 뭐 장악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최고위원분들께서 뭐 혁신위원을 한 번씩 추천해봐라 그랬더니만 뭐 배현진 의원이 그 당시에 뭐 김민수 추천하고 이래가지고 뭐 배현진 의원이 생각하는 혁신의 주자로 이제 그렇게 추천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지금 냉정하게 저는 정치개혁의 아젠다를 아주 선명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그냥 이거는요 무수히 나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방선거 이제 펼쳐지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말 많은데요. 지방선거, 지방의원 임기를 2년 만들어버리자는 얘기도 해도 돼요. 네. 미국 하원의원이 2년인데 우리가 뭐라고 4년짜리 의원들을 둡니까? 국회의원들 스스로 시인하면서 그런 아젠다를 던지기 시작하면 국민들 공감할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랑 지방의원들이랑 2년씩 엇갈리게 해놓은 거는 사실 시작될 때 제가 그때 시작할 때 계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2년씩 엇갈리게 해서 절대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국회의원을 못 기어오르게 만든 구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냉정하게 그런 것부터 자인하고 얘기를 하고 이걸 깨는 게 우리가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보수 진영에서 이걸 운동을 시작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그거는 정책과 관계없이 제 지론이기도 하고 그거 하려다 쫓겨났으니까 이제 저는 뭔가 할 명분이 되는 거죠. 근데 정책적으로는 개별적으로 해도
야권의 정책 주도권이 없다는 게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당 대표 해본 사람들은 전부 다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제명 사태 때 관련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한 대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야 누가 물어보면은 제가 언론에 답하는 거지만 제가 먼저 얘기하기는 없지만 언론 질문 나오면 답을 하겠는데 제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옳다 그러다 평가를 하는 게 그쪽에 방송 나가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해놓은 말이 너무 많아요. 예. 그때 제가 가처분하러 갔더니만 그때 상대 쪽에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이 김종혁 씨예요. 그때 그때는 기분 좋았겠지. 가가지고 언론 앞에서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당대표가 당의 결정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가처분 같은 걸 걸 수 있냐고. 이준석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것도 남아있고, 방송 가는 데마다 이준석은 잘못했으니까 쫓겨난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랑 말 섞기 싫어서 그 언급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다 어차피 한 번씩 겪게 되는 거고요. 다 고민의 지점이 한 번 있을 텐데, 돌파해내야죠. 그거는 각자 개별로. 그리고, 어제도 전 저녁에 오세훈 시장이랑 제가 식사하고 많이 정치 얘기하고 왔거든요. 지금 그런데,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됩니다. 예.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방송 나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적인 이익을 이렇게 취하겠다고 방송에서 공격하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하면 계속 앙금관계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아까 언급한 사람 중에 오세훈, 이준석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한동훈은 잘 못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요. 명태균 때 기우제진했어요. 그 방송 패널이 나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명태균 때문에 제가 검찰 특검 수사받는다니까 갑자기 전혀 동탄에 나타나면 안 되는 인물이 무슨 동탄에 나타나가지고 이준석이 제명될 거라는 얘기 그런 게 저는 좀 재밌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그냥 웃고 넘어가겠지만 제 입장에서. 근데 그게 이제 정치하면서 이제 적어도 자기 쪽 팀 사람들한테는 기억에 강하게 남죠. 예. 동탄은 부동산 규제 지역도 아닌데 동탄에 와서 부동산 민심 청취하겠다 그러면서 방송 나가서 이준석이가 제명될 거라고 이제 스피커들이 얘기하고 웃기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예. 예. 아이고. 예. 공식적으로 9시까지 예정이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하나는 제가 짧게 할게요. 너무 깊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의 저는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볼게요. 오늘 또 이제 결국은 지금 정치를 보거나 분석하거나 또 정치가 나갈 길을 잡을 때 늘 이제 세대 중심에 너무 머물러 있다. 지금 PC 반 PC 이미 한 7년 전부터 지금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세대 포이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우리 당에는 지금 우리 40대, 50대는 이미 다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라는 게 과연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선거를 위해서는 20대, 30대, 60대 해서 세대 포이론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정치의 본령은 아니잖아요. 공동체의 전체를 아우르는 비전과 담론 부분들이 이준석에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고 국민들도 궁금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개혁신당도 정당이잖아요. 네. 정당의 목표는 선거에 나가고 선거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지방선거 120일 다가오는데 개혁신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 공천하고 후보자 다 내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할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는 지더라도 장렬하게 그냥 일정 부분의 포션을 차지하면서 가겠다 이런 관점이 돼요. 40대, 50대 유권자에 대한 접근은요, 저는 이제 20대, 30대 유권자가 보수진영에 편입된 것도 사실 사이클 속에서 한번 딱 올랐을 때 거기서 그 당시에는 적확한 처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오세훈, 이준석 당선이라는 그런 분위기를 타서 우리가 여기 대표성이 생기겠구나 해서 넘어온 거고요. 40대, 50대도 그 기회가 한번 올 겁니다.
그게 부동산 때문에 올지 아니면 어떤 사이클 때문에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죠, 보수 진영에서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것들 내밀어야 되는 거고요. 20, 30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저도 경험한 건데, 그 50대랑 60대 초반까지랑은 정서적 괴리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게 뭘까 하다가 내가 이거구나 하고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분들이 1주년이 돼가지고 그때 그 서울광장 행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당연히 그 당시에 뭐 야당 입장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뭐 좀 미뤄가지만은 그 행사를 주도하신 분들이 이제 사실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인데 나중에 유가족분들 중에 이제 젊은 유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행사 우리가 바라는 형식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만은 딱 포맷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진보 진영에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 가서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젊은 여성 한 분이 서가지고 여러분, 저희는 연대하겠습니다. 이런 거 연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통기타 등 가수 나와서 괜히 노래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만장 들고 지나가고, 이 형식을 되게 유가족들 중에서 우리랑 거리감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변질되어 갔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젊은 세대에 자리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2030과 400 지지층이 분리된 거고요. 그럼 400을 포섭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이클 탈 때 한번 잡아내는 게 있어야 되고요. 개혁신당의 전략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는 사실 이번에 선명하게 저희가 봤던 게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에 대해서 최대의 공천을 해내는 게 우선 첫 번째 목표고요. 이게 옛날 바른미래당도 제가 해봐서 그렇지만은 그 정당마다 고민이 다른데요. 공천자를 왕창 내는 것부터가 우선 고민입니다. 이 소수 정당은. 그리고 그거를 좀 주민들이 봤을 때 양질의 인물이라 생각하는 사람 위주로 내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 이제 그럼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에 공약 전략을 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구가 이제 국회의원 보궐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보궐선거 당선 전략을 저희가 내는 것도 이제 그 다음 저희 관건이고요. 저희가 시간 여유를 갖고 이걸 계속 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보수 진영에서 합치면 이긴다 담론은 황교안 담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휘둘리질 않습니다. 저희가 냉정하게 말하면은. 예. 근데 오히려 저는 이번에 국민님이 약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평택을 해 지금 자기가 보궐선거 나오겠다고 평택이랑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이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는 100% 나중에 자기 단일화하자고 할 거고 이렇게 해서 합당하자고 할 거거든요. 그거에 국민의힘이 넘어가는 게 더 리스크가 클 겁니다. 예. 저는 우리 2020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 유승민은 절대 공천 주면 안 돼. 그런데 또 공천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지. 예, 그때 뭐였죠? 전진당인가? 또 우리 또 이현주 선생님은 공천을 줘야지. 그래가지고 또, 나가서 또 졌죠, 또. 예. 그러니까, 그런 선택만 골라서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황교안이다 선언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걸 아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송년님. 요즘 송년님 제일 부러워. 네? 아무리 삼성전자 돈 벌어도 화성은 국회의원 넷인데 2천원 혼자야 국회의원. 예, 사실 저도 SK 한인숙 때문에 많이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 거의 그 법인세 1조 원을 이제 2천이 거둘 텐데. 아니 사실 SK 하이닉스가 원래 현대전자로 시작했잖아요. 현대전자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직원들이 많이 해고되고 굉장히 지역 경제도 어려웠는데 그게 이제 규제를 나중에 이제 그 불이공정을 그때 그렇죠. 허용 안 하다가 하고 나면서 이제 희생하기 시작했고 그게 과정에 이제 노사가 협력을 하고 시민들이 같이 동조를 해서 결국은 어쩌면 오늘날의 SK 하이닉스의 화려한 부활은 결국은 규제 개혁 그리고 시민들과 기업들과 노조 경영진이 하나가 되는 그 상생과 그런 조화 그런 게 결국 어쩌면은 망해가던 이 반도체 회사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 저는 또 이러한 현상이 어쩌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혼란의 시기에 하나의 해법을 우리가 모색해 보는데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오늘 제가 정말 이준석 대표님 제가 정말 각별한 예, 아유. 예, 존경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정치에 입문하신 게 몇 년도시죠? 11년 말입니다. 이야 벌써 벌써 11년 말 15년도죠 이제. 예. 저보다 선배신데, 예, 오늘 정말 이렇게 의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어쩌면 가장 최적임 우리 정치인을 모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저보다 먼저 정치 입문을 하셨고 또 우리 당대표까지 해서 제가 모시기도 했고 그리고 또 진짜 우리 당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나가는 모습, 그게 정말 얼마나 우리 지금 저 한국 보수의 어떤 참 참혹한 현실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가야 될 거고, 또 우리가 같이,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에서 하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뭐가 진짜 문제였는지, 거기에 대한 성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또 같이 또 공감을 하면은 그냥 자체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뭘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연대가 된다고 좀 보이거든요. 예, 그 인식을 성찰에 대한 인식 같이 하고 또 방향에 대한 인식 같이 가는 거죠. 또 불의의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배척하고 우리끼리 뭐 강한 연대를 하든 낮은 연대를 하든 예, 저는 너무 뭐 그걸 인위적으로 주장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럴 각오가 돼 있으시죠? 뭐 저는 뭐 항상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강팍하게 자기 주장주의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게 우리 우파 정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은 보수라는 말은 되게 싫어합니다. 예. 저는 진보주의자거든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고 정치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시방도 예. 저는 진보주의 정치를 지향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는 우파 정치인데 우파 정치를 하면서 스스로 보수라고 그러니까 4분의 1로 쪼그라들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거죠. 보수 우파가 돼서 하다 보니까 진보 우파 영역을 소홀히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진보 우파 영역을 가장 잘 대변하는 분이 바로 저는 이준석 대표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보 우파의 정치를 제대로 같이 인식을 하고 같이 방향을 잡아서 간다면 이준석 대표님이나 우리 당의 방향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이고 그래서 물론 보수와 이 진보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항상 그 이준석 대표님 뵐 때마다 한때는 내가 미안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배울 게 많은 분이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를 우리 당에서 쳐냈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님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분이다. 아마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가진 분은 아마 대한민국 정치사에 보기 드물 정도로 귀한 분이다.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또 세간에서 지금 또 우리 또 당에서 또 이미 쫓겨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제명당하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달리 말하자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하는 건 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다. 저는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미지가 딱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 그 훌륭한 분들을 쳐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어쩌면 우리 보수 우파의 정말 한계라는 저는 성찰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재명 이런 정부의 비정상적인 이 폭정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를 하고 다시 우리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 총선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한번 본인의 이런 지난 역정, 진짜 다양한 걸 겪으시면서 우리 정말 당을 넘어서 바로 이 우파 진영에 가장 절실하게 지금 느끼는 그 문제점,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추상적이지만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만희 제가 굉장히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뭐 굉장히 훌륭한 자원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시작했을 때, 저는 굉장히 기본 스펙이 좋고, 그 다음에 굳이 비유하자면 긁지 않은 복권 같은 상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그 말은 뭐 제가 보고 판단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 굉장히 이런 역경을 겪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도 아까 기시감이 든다고 했는데요. 뭐 전혀 뽐내고자 하는 거 아니고 당대표를 해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멘탈이 있습니다. 그 세뇌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대표를 쫓겨난 사람의 멘탈이 뭔지도 제가 약간 그거 경험해본 게 저밖에 없어서 얘기할 텐데요. 지금 아마 분노기일 겁니다. 예. 내가 저 자리에 있었는데 나를 강하게 쫓겨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자고 일어나면 맨날 꿈꾸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언젠간 저놈들을 다시 가서 복수하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내 앞에 있는 놈만 사라지면 다시 내가 저 자리에 가서 뭐 다 휘어잡고 세상을 정리하고 뭐 이런 거로 이제 맨날 자고 일어나면 그 생각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국민의힘의 당대표 쫓겨났다는 사람 중에 역설적으로 앞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당대표 2번 했던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이름하여 홍준표. 2011년에 홍준표 대표가 생짜로 당대표 뜯겨나갑니다. 그때도 별거 없어요. 아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졌는데 너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박근혜를 넣어야지만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2012년 총선 앞두고 너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과 여러 민본 21의원님이 주도해가지고 역사 잡고 끌어내렸죠. 그분이 다시 대표하고 대선 후보할 때까지는 2017년, 8년 그러니까 6년 정도 되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미 체급이 된 인사는 언젠가는 그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절대 1년 뒤엔 아닙니다. 2년 뒤엔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는 계속 자고 일어나면 그 생각만 나요. 아이고, 그 방송 나올 때, 저 방이 내 방이었는데, 이렇게 하고, 예, 의사당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방이 내 방인데, 저 방, 지금 뭐, 이거밖에 생각 안 날 겁니다. 그러면 단기 승부를 보려고 계속 이것저것 일을 벌입니다. 지지자 모아가지고 한번 뭐 쇼를 해볼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그리고 그때 원외였으니까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내가 배지가 없어서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나 그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바로 다음번 보궐에서 당선돼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노니까 이제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하루 종일. 예. 그리고 딱 이제 그럼 취사 선택해서 그런 말 하는 사람하고만 교류해요, 또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저는 그 당시에 그래도 욕할 대상이, 대한민국 대통령 욕하니까 기사라도 나오잖아요. 그냥 가면 심심하면 대통령 욕 한 번씩 하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은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도영 대표랑 싸워가지고는 뭘 갖고 싸우는 거냐가 약간 애매해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 식의 조언했던 건데, 아마 한 전 대표 똑똑한 사람이니까 요 분노기가 약간 가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굉장히 냉정한 판단들을 할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노기 속에서 약간 지금 가고 있는 상황 같다. 뭐 그런 점은 생각하고요. 뭐 다 훌륭한 자원이라 저는 생각하고, 오세훈 시장님도 사실 그 분노기 거치시고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정치하시는 것처럼 그 기간이 올 겁니다, 아마. 젊은 시절에 서울시장까지 지내신 분이었는데, 그 서울시장 끝난데 내가,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일생일대 주민투표를 걸었는데, 이 홍준표 이하 이 당에 있는 자들은 나를 버리고 내동댕이 쳤어를 한 몇 년 고민하셨겠죠, 오 시장님도. 그 분노기는 누구한테나 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만희 죄송합니다. 예. 9시에. 아이고, 빨리 해야 돼. 예. 예. 제가 느낄 때 아직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 장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데 지난번에 아니고 내려가서 많이 만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명에 대한 문제였어요.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에서 맨날 내분자 일으키고 맨날 싸우고 하는 한동훈 같은 경우는 그냥 당에 둬서는 안 되죠. 이렇게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서도 한동훈 강제로 쫓아내려도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반된 얘기를 똑같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물론 70대 결상이긴 하지만 하루 왼종일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치에 관련된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이렇게 많은 걸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런 모순된 그 요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게 정치라고 봅니다. 정치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정답이라는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무리 상반된 모순도 모아나가는 하나의 가족 중에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플랫폼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보수의 대한민국 보수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그 플랫폼으로서 가장 크고 강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의 주인이 한때는 그걸 끌어나가는 분이 한때는 A라는 정치 세력이 될 수도 있고 B라는 정치 세력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플랫폼 자체를 좀 더 귀하게 물론 지금은 뭐 다른 플랫폼에 가 계시겠지만 이 플랫폼이 제대로 좀 유지가 되고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같은 보수의 정치인이라면 지금 당의 다른 플랫폼에 몸을 담고 계시더라도 함께 고민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제가 얘기하자면 제명돼도 아무 지장은 없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커리어에. 이제 본인의 아까 말했던 당대표 쫓겨난 사람 멘탈 속에서 있는 조급함 속에서는 굉장히 급박하게 뭘 하려고 하겠지만은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어디 가서 끼니 걱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정치 활동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당연히 역할이 있을 건데 저는 이번 선거를 국민의힘이 이긴든 지든 간에 그것은 어느 것 때문에도 한동훈 대표의 제명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를 제명하고도 개혁적인 행보를 보이면 선거가 좋을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있어도 그냥 꽂아놓은 보르자루 같이 있고 개혁 아젠다가 없으면 그냥 질 겁니다. 그거는 선거에 명확한 거죠.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공천 학살을 우리가 매번 공천되면 겪잖아요. 지금이야 선거가 없으니까 제명을 한 거지. 공천 학살이 뭐 사실 국회의원한테는 제명이나 마찬가지죠. 생짜로 있는 사람을 경선도 없이 잘라버리면 그거 제명하는 거나 매한 거죠. 평당원으로 가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공천 학살이 그러면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또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당장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대통령 되기 직전에 지난 재작년 공천에서 다 학살하고 자기가 된 거 아닙니까? 친문계 다 자르고 나가지고 자기가 당 장악하고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박근혜, 이명박 전부 다 학살하면서 당권 장악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 제명은 여기서 이걸 바탕으로 동력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아니 이거에 찬성했던 분도 이거를 뭐 했더니만 제명을 밀어붙여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잠잠해지면은 뭐 보수파 결집해서 이긴 택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걸 막아내서 무슨 민주화 투쟁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걸로 국민들이 갑자기 이것도 택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그냥 선거와는 무관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도 그래서 이제 분노기가 지나고 나면 앉아가지고 이제 딱 면벽 수행하는 스님처럼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머릿속에서 이제 삼라만상을 다 집어넣고. 근데 아까 말했던 홍준표 같은 사람 떠오르고, 저 사람은 2011년에 쫓겨났다가 어떻게 2018년에 다시 또 당대표가 되고 이렇게 했지? 하다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자기 길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저는 제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제가 그 고민을 할 겁니다. 아까 이만희 의원님 하신 말씀, 맨날 고민을 제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제가 잘 되는 길 중에 민주당이 잘 돼서 제가 잘 되는 길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예. 플랫폼에 네. 대한 예. 네. 대표님 깊이 예. 고민하시고 주시라는 그 마음이 간직하고 답변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답변도 저는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신다면은 우리 플랫폼이 정말로 더 건전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뭐 마지막 될 것 같은데 시간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정치를 오랫동안 정치판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이제 요즘에 이제 앞뒤 좌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당장 이제 우리 당내 여러 가지 이 분란과 혼란스러운 상황 또 다가오는 선거 요것만 볼 때 한동훈 대표 제명에 대해서 저는 사전에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기로 해요. 그런데 한 대표는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지만은 요번에 사태에 대해서는 본인이 매를 벌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마일리지 그동안 싸워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당에서도 친한계란 사람 말고는 다 조용히 있는 거예요. 막을 짓을 했다.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이랄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가오는 선거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제명당이기 때문에 선거가 위급하다. 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남들 친한 게 지지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당에 대해서 이제 그 당원들이 분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예, 그거는 시간 지나면 일부라고 보고 그게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당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우리 당의 뺄셈 정치, 이 분열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가 저 당은 뭐 하는 짓이냐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지방선거에 많은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안이 뭐냐? 저는 요번에 사태를 보면서 당의 여러 가지 그를 보면서 중도가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조용해요. 어차피 예, 우리 편만 가지고 당선될 수는 있죠. 뭐 딱 부르면 주로 영남이죠 거의. 영남도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중도가 당락을 좌우하는 수도권이나 충청도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지랄났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당에 대한 어떤 그 실망 때문에 투표 안 하든지 멀어져 가는 겁니다. 저 당은 어떻게 한동훈을 떠나서 맨날 뺏은 정치만 하느냐. 응? 그런 데 대한 어떤 보수는 사실 좀 건전해야 되거든요. 건전하고 좀 포용력이 있고 하는 것이 보수의 어떤 그런 이미지인데 지금 반대로 가는 것 같으니까 실망과 어떤 뭐랄까 그 포기한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거기에 좀 단기적인 어떤 그 해법으로 그 개혁보수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개혁신당 거기 국회의원 3명밖에 안 되고 당선이 약하지만은 그래도 그 이미지가 덧셈 정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현재로서 유일한 대안이다 저는 생각하면서 중도가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지역에 저 개혁신당이 그래서 충청이나 수도권 쪽에 영남이 그쪽 놔두고 중도가 결정하는 지역이 아니니까 당락을 중도가 당락을 결정하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개혁신당의 힘을 보태면은 우리 당이 그나마 좀 승리에 좀 보탬이 되고 개혁신당의 미래도 거기에서 뭔가 국민들한테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 어떤 그런 생각 혹시 없으신지? 어? 네. 네. 이제 단기적인 어떤 해법이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별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제 뭐 한동훈 얘기 자꾸 떠들어봤자 아무 득도 안 되고 의미도 없습니다. 이제 그건 어차피 끝난 거니까. 저는 제가 과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법학을 하신 분들은 뭐 과거의 규칙에 따라 가지고 현재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걸 좋아하지만은 과학을 했던 사람들은 가설 세우고 검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때 보면 먼저 말이 많이 앞서요. 그래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결과로서 증명되면 좋아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딱을 치기도 하죠. 동탄 나가겠다 한 다음에 거기 가서 되기도 하죠. 그럼 기분 되게 좋죠. 근데 저는 지금 그래서 매 저의 정치적 행보마다 가설을 세우고 증명해보고 싶은 것이 한두 개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기는 것도 뭐 어떻게 이기느냐 내 방식을 증명하느냐가 전 되게 못하고 보는데요. 오늘 드렸던 많은 말씀들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구도인 것이고 나름의 해법이나 아니면 나름의 방법론 같은 것도 얘기했고
그래가지고 그걸 저는 증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랑 같이 했을 때 뭔가 그게 더 쉽다고 생각하면 할 텐데 제가 늘상 요즘 하는 게 뭐냐면은 가설을 증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다못해 이번에 장동혁 대표와의 그 단식 국면에서도 제가 냈던 아이디어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엔딩 될 건 꿈에도 모르고 그때 박준태 의원님한테 저희가 전달했던 거는 이제 장 대표님이 건강만 되시면 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청와대로 가자. 그리고 앰뷸런스 안에는 뭐 국민의힘도 의사 출신 의원들 있으니까 우리 이주영 의원이랑 그 서명호 의원님이랑 타고 가가지고 앰뷸런스 싣고 가고 거기 앰뷸런스에서 단식하시면서 그 청와대 강하게 압박해서 그 영수회담이라는 걸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여론전을 계속하자. 뭐 그럼 제가 검증하고 싶은 가설들인데 거기서 박근혜 엔딩 나오니까 이건 뭐 하는 거지 하고 허탈해진 거예요. 예. 사실 그렇게 했으면 가면은 바로 거기서 야 어떻게 사람이 앰뷸런스 타고 단식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정무석이나 아니면 실장은 코빼기는 안 배치냐 니네가 인간이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히 과학자 공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가설 세우면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저는 뭐 관심 끌어보는 건데 윤석열이라는 사람과도 그랬어요. 이거 하자 그랬을 때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 이런 것도 하네 하다가 나중에 가서 또 딴소리 하면은 되게 싫어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국민의힘에 제가 오늘 드린 많은 말씀 중에서 제가 당대표 하고 있을 때 그땐 제가 힘과 권한이 있을 때 해보고 싶은 거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 지금의 당원 뭐 민심, 당신 민심 갖고 싸우는 걸 보면서 그런데 왜 여기서 한 명도 다른 아이디어를 제공 안 하지? 가설 같은 거를. 그때 연구 다 했었는데 당원 가중 투표를 해보면은 무조건 이거는 중간 지점이 있는 당원 가중 투표를 왜 안 할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 대안과 미래 모임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발제를 해주시고 이슈화가 되면은 제가 그냥 그 도박장 가면 앉아있는 사람 말고 옆에서도 돈 20불 던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웃사이드 벳이라고. 아웃사이드 벳은 넣어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예, 그거는. 그 돌기 시작하면 옆에서 20불 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정도 넣어드릴 수 있죠. 제가 테이블에 앉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엄태영 의원은 좀 비슷한 차원의 직설적인 질문이라 대표는 대표의 멘탈이 있고 대표에 쫓겨나신 분은 쫓겨나신 분의 멘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당동혁 대표의 멘탈은 뭐라고 보세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하시니까 저도 직설적으로 지금 아까 앰뷸런스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굳이 한동훈 대표를 제명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게 우리 당내 여론이 많았는데 단식하고 나서 오자마자 바로 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개혁을 하겠다. 나에게 플랜이 있다. 이러니까 그 멘탈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대표해보신 분으로 장동혁 대표의 현재 멘탈은 어떻고 그 멘탈이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아니, 황교안주의라니까 지금. 왕국 후에 아니 황교안 대표 생각이랑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까 말했잖아요. 선거가 있을 때는 낙천으로 그걸 승부 보는 거고 그래서 유승민 그냥 공천 안 준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멘탈일 거고 윤석열 멘탈하고 똑같을 겁니다. 예. 이거 뭐 제명하면 어쩌자는 거냐. 그럼 옆에서 살살거리면서 이제 이준석이 날려도 괜찮고 유승민 날려도 괜찮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붙어 있을 거고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황교안 대표 시절에 붙어 있던 업자와 지금 장관 대표 옆에 있는 업자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예.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